연애할 때도 네가 알아맞혀봐. 너가 다 선택해줘. 다툴 때도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데 네가 생각해봐. 너가 얘기해봐.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모든 걸 의존하려고 할 때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죠. 근데 주말에 무물 진짜 자주 하시잖아요. 문물에는 진짜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돈 얘기도 많죠?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우리 삶에서. 근데 막 돈 얘기를 꺼내면은 회피하거나 예민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0대 때 연애 때는 돈 얘기하기 예민해지지. 왜냐면 없으니까. 커플 통장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하자라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진취적이라면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돈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 얘기하기 예민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월에 이달의 도서로 가지고 다녔던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러더라고. 아니 연인끼리 섹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디 학교 나왔는지는 또 지인들에게 또 물으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사실 연인들끼리 돈 얘기를 안 하면 넥스트 스텝이 안 밟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연애를 막 6, 7년 오래 해도 서로의 재무, 재정 상태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넥스트 스텝이 급하지 않거나 오래 연애하든 짧게 연애하든 결혼까지 꼴이 나는 사람들 보면 이 돈에 대한 얘기 있죠. 경제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하더라고. 11월에 결혼하는 마케터가 있어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8월 정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제 소득을 합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현실이거든. 내 소득, 여자친구 소득,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은 집, 이 사고 싶은 집에서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럼 아직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집은 어딘지, 그럼 이 집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현금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지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이렇게 넥스트 스텝이 있어. 그러니까 11월에 결혼하는 그분은 여자친구랑 한 팀이 된 거지. 경제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존재가 더 소중하고 기특하겠지. 고생했다. 서로 또 위로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집을 전세로 갈 수 있구나, 매매할 수 있구나. 이게 한 팀의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잖아. 남자 집에서 1억을 해왔어. 근데 여자 집에서는 5천을 해온 거야. 원래는 제로였는데 1억 5천이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1억, 너 5천, 너 5천 더 갖고 와. 이거는 다른 팀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팀, 너는 너네 부모님 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제로에서 아니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팀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면 잘못된 게 없어. 내가 1억을 모았는데 너가 3천밖에 안 모았어? 너 되게 잘못됐다. 내가 약간 빚지는 장사 같은데? 이러면 파국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3억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쩔 건데? 저 사람이 빚지는 장사 하는 거야? 그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은 넥스트가 없다. 그걸 자꾸 피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그걸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삶이 잘 녹아있는 책이 내가 5월의 책으로 가지고 다닌 부의 전략 수업의 폴 포들스키라는 작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20년 동안 전략가로 일하고 쥐가 나오는 뉴욕의 아주 후미진 곳에서 살다가 지금은 정말 많은 부를 이루고 단란한 삶을 꾸려가시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일과 삶과 돈과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이 잘 녹아있는 책이라 우리 다정이들이 꼭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다정이들이랑 무물해보면 이제 20대 후반, 30대에 접어들면 친구에 대한 고민보다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나 성격이 방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많이 고민했을 때 제가 봐도 질리는 사랑할 때 유형들이 있어. 남자를 질리게 하는 유형은 첫 번째로는 종잡을 수 없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약간 조증처럼 갑자기 막 즐거워했다가 갑자기 확 우울해. 그리고 함께 웃었다가 뭐 웃겨? 웃기냐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거짓말 같잖아. 얼마 전에 제가 이혼숙녀 캠프를 봤어요. 거기에 절약 부부 편이 있어요. 남편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빚을 내고 여자는 남편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숙소에서 엄청 웃고 있었어. 엄청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분이 웃겨? 아니 내가 웃어주니까 좋지 이러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가 웃으니까 너 즐거운 거지. 내가 안 웃으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인 거야. 그러면 같이 웃다가 갑자기 긴장해요. 눈치 보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인 거지. 장난이라도 그렇게 계속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의도치 않아도 계속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상대가 위로해주면 좋거든. 상대가 날 위해 웃어줘도 좋지만 걱정해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괜찮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 연락에 굉장히 집착하는 연애 상대는 더 골치 아파. 왜냐면 친구는 연락하는 시즌이 있을 수 있어. 만나기 일주일 전이나 우리가 약속을 잡는 그 시즌. 근데 연인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연락해요. 근데 연락에 집착하는 연인이다 라고 하면 우선 저는 못 만나. 나는 내 삶도 있고 상대의 삶도 존중해. 근데 상대의 빈 시간을 나랑 연락하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난 골치 아프거든.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해. 그거를 사사건건 매번 위로해줘야 돼. 이런 상대를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돼. 넌 화장실도 안 가? 넌 자리 이동할 때 시간이 안 나? 그 시간에 내 생각 안 해? 너 일하는 것도 왜 이렇게 오래 해? 이러면 상대는 계속 일해도 잘못된 사람, 주말에 아주 오랜만에 축구 약속이 잡혀도 잘못된 사람, 10년 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잘못된 사람, 이렇게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특하지가 않고 잘못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읽었던 타인에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세네카 포함 정말 많은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책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팩폭을 때려줬어, 그 책에서. 그게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6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걸 마치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신경을 안 쓰거나 나를 6시간 동안 배제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교. 그거 뭐예요? 다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상대는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어. 나의 생각에서 기인된 불안인 거지. 또 질리는 사람의 유형은 많은 결정을 상대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일도 그리고 먹는 것도 혹은 입는 것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상대가 대신 결정해 주길 바라는 거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저 사람이 나의 모든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연애할 때도 네가 알아맞혀봐. 혹은 너가 다 선택해줘. 다툴 때도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데 네가 생각해봐. 너가 얘기해봐.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상대도 인생에서 결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의 결정을 상대에게 맡기거나 의뢰하는 것은 한두 번이면 된다. 근데 모든 걸 의존하려고 할 때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죠. 누구나 기대고 싶어 하거든. 누구나 지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어깨에 역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자 오래 사랑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간 자신의 삶을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꾸 타인의 결정이나 방향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이나 방향이 애초에 없었거든. 그래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잘못된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그 선택과 판단이 내 선택이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타인의 선택과 판단이었으면 개선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지. 왜? 탓하기 바쁠 테니까. 그 사람이 선택해준 거야. 그 사람이 결정한 거야. 그 사람이 행한 거라니까? 하면서 그 사람 선택에 본인은 숨을 거야. 그 선택들이 잘 돼도 저 사람 공, 못 돼도 저 사람 실.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의 실패는 언제라도 좋다. 다만 우리 스스로 결정한 선택과 방향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남자들이 질려하는 걸 떠나서 그냥 친구여도 질린 스타일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 PD님이 제일 싫은 유형이 뭐예요? 결정을 대신해주길 바라는. 계속 결정을 대신해주길 바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구나. 나는 1번인 것 같아. 저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불안하거나 불편해지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나의 뭐 성격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거나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질리기 전에 멀리해. 그래서 본인의 오락가락한 기분을 내가 맞춰야 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이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상대를 찰나로 기억하거든요. 순간. 예를 들면 그 사람이랑 크게 웃었을 때 나에게 전해준 다정함이나 친절, 진지하게 대화한 5분. 그래서 저는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의 안내서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찰나적 순간에 감정적 실수나 오류나 혹은 오해를 범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사람들은 나를 입체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순간으로 나를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아니면 말이 너무 많은 모습 아니면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찰나의 순간으로 누군가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찰나의 순간으로 비춰지겠다. 근데 그때 그 잠깐의 순간에 내가 제어하지 못했던 감정이 남아있으면 상대는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나의 감정 컨트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혹은 제 삶의 인사이트로 느꼈던 책이 그 책이었던 것 같아. 정말 위로가 되는 문구를 많이 전해줘요. 왜냐면 매일매일 고민이 있거든. 매일매일 개운하지 않거든.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지? 갑자기 기운이 빠지지? 나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꽉 채워 보냈는데 지치지? 그때 열어보면 좋을 책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언제라도 핸드폰 들어서 연락할 친구들이 적어지거든. 그리고 주책이야. 그리고 새벽 1시에 센치해질 수 있잖아. 저는 그때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고 빨리 잠들어. 책을 자기 전에 펴면 아주 기특한 친구거든. 잠도 빨리 오게 해줘. 이제 한여름이 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여행 티켓팅을 해놓으면 위로가 된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위안이 되지. 그래 나 휴가 가잖아. 열심히 촬영해야지. 막 이런 거 있지.